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뇌분비내과 배재영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당뇨병 전 단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뇌분비내과 배재현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전 단계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이상으로 인한 질환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나 단계로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유형에 관계없이 혈당이 정상인 경우부터 먹는 약이 필요한 경우,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는데요. 혈당이 정상보다 높기는 하지만 당뇨병의 단계까지 아닌 단계, 그 중간 단계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당뇨병 전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혈당, 식후혈당, 그리고 직전 2~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수치에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복혈당 기준으로는 100에서 125mg/dl인 경우 75g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 이후에는 혈당이 140에서 199mg/dl 사이인 경우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고, 당화혈색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7%에서 6.4% 사이인 경우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공복혈당만 높고 식후혈당은 괜찮은 환자들도 있고, 공복혈당은 괜찮지만 식후혈당이 높은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다 공유한 경우까지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뇨병 전 단계의 기준은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들에 따라서 저는 다른 기준이나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 논문들을 보다 보면은 당뇨병 전 단계의 기준이 조금 상이하게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WHO 같은 경우는 당뇨병 전 단계의 공복혈당 기준을 100에서 125mg/dl가 아닌 110에서 125mg/dl로 하고 있고, 처음에 당화혈색소 기준을 당뇨병 진료 기준으로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이 전문가 커미티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를 5.7%에서 6.4% 사이가 아닌 6.0%에서 6.4% 사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을 식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부터 당뇨병 진단 기준과 관련된 당뇨병 전 단계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내당능 장애 같은 경우는 140에서 199mg/dl로 되어 있었고, 공복 혈당 장애 같은 경우는 110에서 125mg/dl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여러 역학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에 내당능 장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을 하지만,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뇨병 전 단계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환자군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포함할 수 있게 기준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미국 당뇨병학회 같은 경우는 공복혈당 장애 기준을 내 하한선을 기존의 110mg/dl에서 100mg/dl로 나눴고, 이에 따라서 실제 환자의 포션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공복혈당 기준을 낮추었을 때 정말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잘 선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에비던스가 필요해서 그와 관련된 역학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피마 인디안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인데요. 왼쪽 그래프는 보시면은 혈당이 쭉 변하는 양상이고, Y축은 당뇨병의 이제 발생률을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정도 수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뇨병 발생률이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전 기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110에서 이상인 경우를 이제 당뇨병 전 단계로만 공복혈당 장애 기준으로 적용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내당능 장애 기준을 한 것인데, 실제로 100에서 125까지 공복혈당 장애 기준을 확장하는 경우에 실제로 내당능 장애와 비슷한 비율의 환자를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런 수치를 낮추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복혈당 장애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화혈색소 기준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6.5% 이상을 당뇨병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6.0에서 6.4% 정도만을 당뇨병 전 단계, 그러니까 당뇨병 발생의 고위험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2013년부터 5.7%까지 낮췄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로 사용했던 주된 연구는 보여드리는 연구인데,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를 한 것이고, 당화혈색소를 쭉 구간별로 보았고, 이거에 따라서 2형 당뇨병의 발생률과 10년 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본 것인데, 기존의 기준으로 삼았던 6.0%보다 아래인 경우에서도 이미 상당수의 환자가 당뇨병 발생 위험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특히 미염인자를 동반한 비만이나 과체중, 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들의 경우 이런 것이 더 증가를 하고 당화혈색소 범위의 증가에 따라 시리얼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조금 더 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에비던스가 되었고, 실제로 몇 가지 연구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기준을 낮췄을 때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로 선별한 당뇨병 전 단계와 환자 수를 비슷한 정도로 디텍션 할 수 있어서 이와 함께 A1C 기준도 낮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은 이제 그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당화혈색소 기준을 아래 범위와 높은 범위로 했을 때 공복혈당 장애 기준의 기준을 조금 더 낮은 기준과 높은 기준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것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가를 보았던 것인데요. 공복혈당 장애 같은 경우는 기준을 낮췄을 때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더 많고, 관련성을 보인 연구는 조금 110 이상에서 많았었던 걸 볼 수가 있고,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도 낮은 기준일보다 높은 기준으로 했을 때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을 높인 것이 많아서 당뇨병 전 단계의 기준을 두 단계로 나누었을 때 높은 구간에 비해서 낮은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들을 예측하는 정도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고, 실제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봤을 때도 이게 이제 낮은 기준 대비 높은 기준을 했을 때 실제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몇 배 증가하느냐를 보여준 것인데, 낮은 기준에 비해서 높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공복혈당 기준을 했을 때 한 4배, 당화혈색소 기준도 약 한 4배 정도 증가를 해서 실제로 낮은 기준은 높은 기준에 비해서 이런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나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많이 낮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지만 당뇨병 발생 위험도 자체는 낮은 기준에서 증가하는 것은 동일하고, 결국 당뇨병을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지만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이런 낮은 기준까지 확장한 것을 현재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된 당뇨병 예방 연구인데요. 실제로 이 연구에 등록된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당뇨병을 진단을 했을 때 식후혈당, 공복혈당, A1C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디스크레펀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중복되는 비율이 한 18%에서 한 많게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비교를 했을 때 공복혈당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인데도 이제 실제로 당뇨병으로 진단된 비율을 확인을 했었고,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낮은 기준과 높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낮은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당뇨병 전 단계로 공복으로 봤을 때는
전 단계였지만 실제로 당뇨 진단된 게 한 19%, 높은 기준의 경우 공복혈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뇨병 전 단계였지만 실제로 당뇨병으로 진단된 게 한 43% 정도였어서 두 가지 구간 모두 당뇨병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봤을 때 공복혈당 수치가 조금 더 높은 기준일 때 더 많이 올라가서 이 안에서도 좀 세분화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에비던스를 주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은 현재 대한당뇨병학회 진료 지침 내용인데요. 당뇨병 선별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뇨병 관련된 선별검사는 공복혈당 포도당, 당화혈색소 또는 경구포도당 내성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진하게 표시한 것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당뇨병 전 단계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공복혈당 포도당이 100에서 109mg/dL 또는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0%,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 기준 중에 좀 낮은 기준에 속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매년 공복혈당 포도당 검사를 하고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되 체질량 지수가 23kg/sm 이상, 그러니까 과체중과 같은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기준에 속하더라도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바로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범위의 당뇨병 전 단계, 그러니까 공복혈당 포도당이 110에서 125mg/dL, 당화혈색소가 6.1에서 6.4%인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바로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확인한 당뇨병 전 단계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올해 초에 발표된 다이어비티스 팩트 슈팅 코리아 2021이라는 논문에 발췌한 것인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2020년에 우리나라 성인에서 당뇨병 전 단계 환자 유병률을 본 것이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30세 이상 성인에서의 당뇨병 전 단계의 유병률과 이제 비율인데요.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모두 했을 때 한 44%, 인구수로는 거의 한 1,600만 명 정도가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가 당뇨병 발생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전 단계가 과연 진짜로 질병인가? 환자들도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병인가요? 당뇨병처럼 치료를 해야 되나요? 당뇨병이 아니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에는 당뇨병으로 발생할 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전 단계는 말 그대로 당뇨병 발생의 고위험군인데,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피마인디안의 자료인데 이미 당뇨병이 되기 전 단계의 공복혈당 수치와 포도당 내성 검사 이후의 혈당 수치에서 이미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오른쪽은 이제 우먼스 헬스 스터디 결과인데요. 당화혈색소가 구간별로 나누었을 때 여기가 이제 5.5%, 6%, 7% 이렇게 쭉 가는 것인데, 이미 당뇨병 전 단계 구간에서도 그거보다 낮은 구간에 비해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가 이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당뇨병 전 단계가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높이기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위험 외에도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들의 동반 비율이 높고 이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고요. 공복혈당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정도의 구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런 심혈관 대사 질환의 위험도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본 것인데, 남녀 모두 공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여기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비만과 복부 비만 등의 위험도가 증가를 해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혈당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대사질환의 동반 위험 정도가 늘어나고 이것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은 이러한 당뇨병이나 동반질환 발생 위험과 함께 결국은 저희가 줄이고 싶은 아웃컴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높이게 됩니다.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요. 공복혈당을 낮은 구간
높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본 것인데요. 보시면은 공복 혈당이 이제 높은 경우에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낮은 기준의 공복 혈당 장에서부터 이미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허혈성 심질환 역시 당뇨병 전 단계의 범위에서 위험성이 증가해서 이런 공복 혈당 장애가 한국인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식후혈당 장애가 당뇨병의 발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높이는 영향은 사실은 공복혈당 장애나 당뇨병,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한 당뇨병 전 단계로 인한 증거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연구가 많아서 이제 보시는 그림으로 요약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역학 연구에서 식후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잘 보고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화혈색소 기준이 검사가 표준화가 되면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당화혈색소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로 판단했던 당뇨병 전 단계 외에 당화혈색소 기준을 이용해서 당뇨병 전 단계를 확인을 했을 때 심혈관 질환에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은 유명한 UK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였고, 베이스라인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른 심혈관 질환의 발생 정도를 본 것인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미국 당뇨병학회 기준으로 봤을 때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당뇨병 전 단계인 경우 이런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부전이나 만성 신질환의 위험 역시 이형 당뇨병보다는 적지만 정상 혈당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이 잘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 혈당 기준, 내당능 장애 기준, 당화혈색소 기준 모두 보았을 때 당뇨병의 발생 위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의 증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프랙티스하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지침을 살펴보시면 무작위 대조 연구에 기반한 일반적인 권고로 당뇨병 예방을 위해 개발화된 생활습관을 교정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체질량 지수가 23kg/sm 미만, 그러니까 과체중이나 비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지 않은 당뇨병 전 단계 성인의 경우 의학영양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생활습관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학영양요법의 경우 개인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개별화하고, 운동요법의 경우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3kg/sm 이상인, 그러니까 과체중이나 비만, 그러니까 미염인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미염인자를 동반하고 있는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학영양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생활습관 교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체중을 감량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린 이제 무작위 대조 연구에 기반을 해서 일반적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학영양요법과 신체활동은 앞에와 유사한데 체중 감량을 특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작 체중 대비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인자가 있는 당뇨병 전 단계 성인의 경우 약물 치료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메포민을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무작위 대조 연구에 기반한 제한적 권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습관 교정에 관한 이런 증거들을 쭉 보시는 표가 여러 가지 생활습관 교정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의 결과를 쭉 요약을 한 것입니다. 다양한 특성, 다양한 환자들이 인솔이 되었고, 추적 관찰 기간도 좀 다양하고 효과도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말씀드릴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이제 다이아베티스 프리벤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연구이고, 미국에서 약 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평균 2008년 정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체중, 그 다음에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가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이형 당뇨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인터벤션의 효과를 비교를 한 것이고요. 크게 세 군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메포르민을 사용한 군,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을 한 군, 그다음에 메포르민 대신 이제 플라시보를 사용한 군 이렇게 나눴고요. 메포르민을 사용한 군의 경우 하루에 850mg을 시작을 해서 톨러러블한 경우 하루에 850mg 두 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벤션을 하였고, 인텐시브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군은 체중을 초기 체중 대비 한 7% 정도 이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생활습관 교정을 하도록 했는데, 식사요법과 함께 특히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추적 관찰을 쭉 했을 때 플라시보 대비 메포르민을 사용한 경우 이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한 31% 정도 감소했고, 한 7% 이상 체중 감량을 하도록 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군의 경우 한 58% 정도 감소했습니다. 실제 체중의 변화를 보면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군의 경우 목표했던 7kg 정도의 체중을 초반에는 달성을 했지만 이후에는 조금 체중 감소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연구 계획된 기간이 끝나고 워낙 생활습관 교정이 도움이 된다는 에비던스가 확실했기 때문에 연구가 끝남과 동시에 플라시보 군도 이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군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거를 장기 추적 관찰하는 프로토콜을 바꿔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1년 정도의 트랜짓 타임이 있었고 이후에 쭉 팔로우업을 했는데 10년 팔로우업한 결과, 15년 팔로우업한 결과에 대한 팔로우업한 당뇨병 예방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10년 팔로우업한 결과를 보시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군과 메포르민군 모두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형 당뇨병 발생률의 그 위험 감소가 각각 18%, 30% 정도 감소, 4%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보다 장기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도 한 1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한 것인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군의 경우 당뇨병 발생률이 한 27%, 메포르민 사용한 군의 경우 한 18% 정도 감소를 해서 아주 장기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도 이 두 가지가 당뇨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약물 중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특성의 환자들을 대상을 하였고 추적 관찰 기관과 대상자 수도 다양합니다. 약제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메포르민과 식후혈당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겟으로 한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이니비터가 있고, 당뇨병의 발생 기종 중에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피오글리타존, 그러니까 TZD를 이용한 연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플레이어트로픽 이펙트를 보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리라글루타이드를 이용한 연구들이 좋게 보고를 하였고, 그 외에 이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된 항비만 약제인 올리스타트나 아니면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도 관련 에비던스가 있고, 혈압약 중에 이제 발사탄도 일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고, 연구에 따라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것은 70%, 80% 가까운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롱텀 팔로우업과 안전성 등을 고려를 해서 현재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메포르민을 당뇨병 예방을 위한 약제로서 유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앞서 보여드린 DPP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특성들을 가진 환자들, 그러니까 25세에서 50세 정도 나이이고 체지방 지수가 35 이상이고 공복혈당 수치나 당화혈색 수치를 봤을 때 당뇨병 전 단계이지만 조금 더 높은 기준의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아예 환자의 특성을 명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DPP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팔로우업을 해서 실제로 당뇨병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 외에 다른 측면, 특히 이제 당뇨병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보고가 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15년 연구에서 같이 발표했던 결과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메포르민이 당뇨병의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한 것이고,
보시면은 군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을 보면 당뇨병이 발생한 군과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은 군을 봤을 때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메포민을 사용한 군에서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의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팔로우한 20년 팔로우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에서 기대했던 결과와는 좀 달리 메포민이나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모두 이런 메이저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는 줄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좀 차이가 있음을 좀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들 외에도 최근에 아주 좋은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약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약제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롱액팅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리라글루타이드 이후에 나온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계열의 약제가 갖는 여러 가지 플레이오트로피 이펙트가 있고요. 비만하거나 과체중인 성인에서 도즈 타이트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아주 이전에 비만 치료제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큰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은 한 68주 됐을 때 플라시보가 기저 체중 대비 한 2% 정도 빠진 것에 비해서 세마글루타이드는 거의 16% 정도 체중이 감소를 했고요. 실제로 체중이 빠진 비율에 따라서 환자들을 보면 5% 이상 체중이 빠진 환자가 뭐 86%, 10% 이상 체중이 빠진 환자가 거의 한 70%, 15% 이상 체중이 빠진 환자도 거의 한 50% 정도 되었어서 아주 체중을 줄임으로써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라글루타이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마글루타이드도 원래는 당뇨병 약제 치료로 개발을 했다가 아주 눈에 띄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약제, 비만 치료 약제로 전환을 한 것인데 그 자체가 혈당 개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약제는 인크레틴 기반 약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마찬가지로 인크레틴 약제인데 기존에 이제 GLP-1 외에 이제 GIP라는 다른 인크레틴 호르몬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나 췌장, 그 다음에 말초 조직에 작용해서 여러 가지 혈당을 개선을 하고 이런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을 좋게 할 개연성이 있는 약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당뇨병 약제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고 눈에 띄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서 비만 약제로도 개발이 되고 연구가 진행되는 약제인데요. 보시는 연구는 비만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용량에 따라서 봤을 때 거의 기저 대비 거의 체중이 20% 이상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서 보여드린 세마글루타이드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5% 이상 체중이 감소한 환자는 거의 한 90% 이상이고 10% 이상 체중이 감소한 경우도 가장 많은 용량에서는 80% 이상, 15kg 이상 체중이 감소한 환자들 같은 경우도 낮은 약제에서 한 절반 정도, 높은 용량에서는 거의 한 70% 정도 감소를 해서 거의 이 정도의 체중 감소는 비만대사 수술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체중 감소의 정도인데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줬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세마글루타이드와 마찬가지로 원래 약제의 혈당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이런 체중에 대한 효과를 고려를 했을 때 당뇨병 전 단계,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는데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 혈당 장애, 내당 능 장애, 그다음에 중간 정도 수치의 당화혈색소를 모두 포함하는 헤테로지너스한 메타볼릭 스테이트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은 그런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2형 당뇨병 발생의 고위험군이고 이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경우는 체중을 감소하고 감소한 체중을 유지를 하고 고혈당의 진행을 막고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동반된 심혈관 발생 위험도를 높이지 않게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환자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DPP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저 체중 대비 7% 이상의 체중 감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 유지를 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당뇨병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 약물 치료로는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약제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장기 연구 결과와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메프로민을 특히 비만하거나 높은 단계의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몇 가지 유망한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서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전 단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